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60여 기에서 90기, 그래서 한 100기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핵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K방산의 위상과 명품 무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벼랑 끝 전술을 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내포되어 있는 속내, 그러니까 어떤 다분히 의도적인 배경 속에서 철저한 계산 논리에 의해서 도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올 연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중 핵 어뢰인 헤이를 비롯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주에도 위성을 발사하는 등 이제는 그 위협에 대한 수단이나 강도 그리고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과 그리고 군사적 대치의 강도는 위중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이제 전 세계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 국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과 프랑스, 이제 인도가 핵무기 갖게 되니까 파키스탄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어요. 핵 보유 선언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최소 60기에서 지금 한 90기에서 100기,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150기에서 200기까지도 얘기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은 60여 기에서 90기, 그래서 한 100기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가장 위협은 북핵 위협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은 가장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핵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무 미사일을 들 수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현무 1, 2, 3 그리고 4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전력화 배치가 됐는데, 현재 현무 5를 또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발 중입니다. 조만간 전력화 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현무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핵무기가 이제 전략 핵이냐 또는 저강도의 전술 핵이냐로 나뉘는데, 이러한 전술 핵 무기의 파괴력 못지않게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도 어마무시하다. 근데 이러한 어마무시한 현무 미사일을 우리가 약 1000기에서 1500여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K239라고 하는 천무, 이 K239는요, 미국의 다련장 로켓포를 이제 한국형으로 개발해서 지금 전력화 배치가 됐죠. 그리고 벌써 폴란드나 중동 지역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스틸 레인, 이제 강철 BJ,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K239는 이제 네모난 박스 형태의 동그란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고, 여기에 로켓포가 장전이 돼서 연속으로 로켓포가 발사가 돼요. 근데 보통 이 천무라고 하는 K239가 한 대가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주포나 화력체계도 집단을 구성합니다. 포대 단위로 한 대만 이동해서 한 대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K239라고 하는 이런 천무 MLRS가 이제 여러 대가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여의도 면적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력을 또 자랑하고 있는 것이 K239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로서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해서 이제 외신에서도 보도된 걸 아마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립니다. 하늘에 공중에서 발사된 미사일 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들어있어서 이 미사일에서 자탄이 분리되면서 그 지상에 흩뿌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지상 일대가 초토화됩니다. 근데 이 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수박 발을 동시에 쏜다고 생각을 하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일 수 있죠.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우는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해서 보유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당연한 거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위권 수단으로 비인도적 살상 무기이긴 하나 보유할 수밖에 없더라. 지금 미국은 이 집속탄을
생산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만들기도 단순하고 파괴력은 어마무시한 이 무기를 왜 안 만드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약 5,600여 문이 넘는 지상 화력 체계에 각종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죠. 뭐 네로라 하는 명품 자주포라 말씀드릴 수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뭐 이러한 다양한 지상 화력 체계들을 보유하고 있고, K2 전차와 같은 흑표 전차,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전차 반열에 들어가 있죠. 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 못지않게 국내 방산 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K2 흑표 전차,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를 또 납품하게 됐는데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현존하는 장갑차 중에서는 뭐 이른바 사기캐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넘사벽 장갑차를 또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근데 그 장갑차 수주전에서 호주 정부의 최종 사업자로 독일의 라인멘탈과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합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이 선정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의 큰 쾌거냐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명품 전차와 자주포 등을 만들었던 그런 독일의 라인메탈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화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죠. 넘사벽의 사기캐라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화력 플랫폼들, 북한의 핵무기 못지않게 대응할 수 있는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월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죠.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제정세와 대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중력의 원칙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거.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이제 미사일 하단에 카나드가 부착돼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의 추력기와 구동기, 전동기가 달려 있어서 상하 수직 그리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인공위성 GPS가 탑재돼 있어서 이동하는 물체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럼 탄도미사일이냐 순항미사일이냐?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속의 소리를 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가 마하 한 1에서 2 정도 속도를 내요. 이제 우리가 아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 1에는 못 미치는 한 0.5에서 0.8 정도 되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순항미사일도 아닌 별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평양에서 서울로 발사를 하면 채 도달 시간이 1분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돼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해서 배치한 나라, 이제 최종 사용자인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소수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 배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고 전력화 배치돼서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무 미사일이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긴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략 무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재원이나 정확한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어쨌든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죠.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체계가 중요해요. 미사일 방어 체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미국의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삼축 체계 중에 KAMD. 그래서 대공 방어 체계를 우리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수단은 없더라. 이제 일반적인 미사일 요격은요, 이제 미사일 발사 직후 고고도로부터 이제 활공 단계를 거치면서 종말 단계에 일반적으로 요격을 해요. 그래서 4단계, 탐지, 식별, 추적, 그 다음에 요격. 근데 문제가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빨라서 탐지하고 식별해서 추적할 새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날아와요. 이제 이 요격을 대응할 수 있는, 탐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적, 물리적 그런 간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축 체계에서 얘기하는 킬체인이 선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일종의 자위권, 적이 도발의 징후가 명백하거나 도발할 것이 아주 확실할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데 킬체인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려 든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소형화하고 경량
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릴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린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킬체인, 즉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위권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KAMD라고 하는 대공방어 체계는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서 각 고도별로 요격을 시도하는데, 고고도에서 요격을 실패했을 때는 중고도에서 다시 중고도에서 저고도로 요격을 시도를 하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방식인데, 우리가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쏘아 올리거나 또는 무인기들을 활용해서 자폭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세계 가장 고도화되어 있다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사실 뚫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죠. 왜? 아이언돔이 방어할 수 있는 게 포탄이나 미사일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뚫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허점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른바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우고,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위협적인 이러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1970년 1월을 방위산업의 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우리나라가 해외에 첫 수출하게 된 것은 꽤나 오래전 일인데요. 1970년대 이제 지금의 풍산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한 게 첫 방산 수출 기록입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해외에 장갑차나 전투기나 잠수함도 수출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기반 역량을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K방산이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국방,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위산업 기반을 이제 육성해 왔는데, 이 방위산업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최근이에요. 최근 2020년 우러 전쟁이 발발하고 이후부터 우리가 폴란드에 170억 불, 그러니까 당시 원화 기준으로 약 21조 원, 이듬해 140억 불, 한화 14조 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폴란드에 170억 불 무기 수출한 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러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무기 군사력과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1989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시제품으로 개발된 이래로 꾸준히 이제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이제 성능 개량을 해왔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 그러니까 이제 수주 기준이냐 또는 납품 실적에 따른 딜리버리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K9 자주포는 수주 기준으로 보아했을 때 약 70%에 육박하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자주포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우리나라 수출 대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K2 전차로부터 시작해서 K239, 천무, 미사일 발사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들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정, 잠수함, 시프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10위권 이내에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한 8위에서 9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프리의 통계는 그 5년 단위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5년치의 합산 통계를 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2020년 우러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우리가 30억 불 내외였던 게, 우러전쟁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100억 불 이상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장차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4위에서 5위권 정도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미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미국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아무도 이걸 믿질 않았고 허무맹랑한 수치라고 그랬는데, 폴란드 수출 규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를 했다고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국 내 생산된 무기가 생산되기부터 이제 약 70% 이상을 수출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생산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출 산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무기 산업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방위 산업의 일종의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국 내 500여 개 이상의 방산업체를 두고, 그래서 수출 중심의 이러한 방위 산업 역량을 키워왔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나라 중엔 튀르키예, 그래서 과거의 터키죠.
또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도 과거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그 해외에 또 무기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천명을 한 바 있는데, 일본의 산업 기반이나 무기 생산 수준에 대한 기술력들,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 국가로서 앞으로 향후 해외에서의 무기 수출 시장에서 뭐 일본과 같은 나라도 또 잠재적인 도전국 내지는 경쟁국,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벌써 반세기가 넘는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우리 K방사는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이제 방위산업 역량을 키워왔는데요. 사실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조업의 기반을 통해 방위산업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방위산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확보와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